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 이호석의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알파 헌터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이고요.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알파 헌터를 넣어가지고 바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것저것 일요일마다 뭐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오, 되게 괜찮은 논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흥미로웠으나 여러분들한테도 흥미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재밌는 논문이어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급히 알파 헌터를 넣어가지고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요, 과속 방지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려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가드를 내리고 막 이렇게 들이대고 막 쇼키시 포키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조금 과속 방지턱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어, 해보려고 했는데요. 에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알파 헌터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시장은 백신에 지금 환영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권이다라는 거고요. 줄줄이 지금 송년회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영국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벌써.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총 4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주문해가지고,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FDA 자문 소집을 해가지고, 화이자를, 검증할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제일 지표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하고요. 그리고 물가 지수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수 요거 좀 체크해 보시고,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보다도 회복세가 좀 빨라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게 더 반영이 되는 구간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유럽에서 지금 이번에 목요일날 22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좀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이 월화 뭐 수 해가지고 좀 오른다고 하면 뭐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는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네요. 이제 소비 심리가 약화돼 가지고 이번 달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정말 과도할 정도로 비싼 건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거는 말도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거는 지난주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ETF의 설정액이 잠깐만요. 요게 뭐야 직가가 아니야?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빨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이게 그리고 있는 거는 그 신흥국의 ETF입니다. 신흥국 회사채 ETF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뚜렷하게 지금 이미 7월달, 8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올 만한 상황이었으나 안 들어오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대선 끝난 직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 10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해 보니까 우리가 요거는 제가 뭐 별로 쓸 말이 많지 않은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와 코스피가 지금 2,700포인트입니다. 2,700포인트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잘 와닿진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게 2,700포인트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1800조 원이요. 이러면 좀 약간 좀 감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월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시가총액이 증가했나 봤더니 대략 한 300조 원, 309조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저희가 보니까 102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25조, 25조 중 26조 증가했네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24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둘이 합쳐서 또 28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7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또 한 6조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192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이 192조 정도 시총이 증가했고 그 구간에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전체 증가한 거는 보니까 309조니까 10개 종목이 그냥 다 해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니들만 좋냐? 막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의 비중도 원래는 11월 초에는 46.8%였는데요. 지금은 거의 50% 수준까지. 그러니까 시총 10개, 상위 10개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에 집중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부른 투자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만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만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뭐 너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너무라는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쓴다라는 얘기 자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렇고요. 그럼 지금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너무 빨리 오른 건 맞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과도한 거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2010년부터 저희가 이제 PBR, 트레이딩 PBR을 저희가 그려봤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근데 이제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자, 0.6배에서 0.7배 사이에 몇 퍼센트 있었는지, 1.6에서 1.7% 몇 퍼센트 있었는지 이런 그림인데 사실 보니까 코스피가 가장 많이 있었던 구간은 사실 0.1%에서 1.3%, 1.1%에서 1.3% 구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1.1배에서 1.3배 구간에서 가장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 합쳐 보니까 대략 55%니까 절반 이상이 한 배에서 한 1.3배, 1.1배에서 1.3배 수준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트레일링 기준으로 몇 배인지 보면은 코스피가 1.14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싼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PER로 보면은 어닝에 비해서는 지금 생각보다 너무 주가가 비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COE라는 관점을 적용해서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PBR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이 PBR을 활용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도 보면은 1.14배면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럼 이때가 제일 많이 거래가 1.14배에서 가장 많이 머물러 있었던 구간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되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스크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세 가지 이유는 골디락스. 그래서 경기는 좋지만 과열은 없다.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아마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열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인플레이션 있으면 어떻게? 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도 재정정책 쓴다고 하는데 재정정책 쓰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화량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통화량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구간에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너무 오르면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죠. 여기는 금리. 여기는 뭐냐면은 변동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알파 헌터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 따로 말씀드리고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검정색 선은 뭐냐면은 BEI라고 해가지고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BEI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4월 달부터 이게 이제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고요. 이게 BEI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는 BEI만 따로따로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만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이 차이를 우리가 보통 실질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BEI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이 금리가 사실은 실질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게 되면 실질 성장률이 나오고, 요걸 우리가 실질 금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이자를 5% 주는데, 그러면 내가 은행에 맡겨놓으면 5%만큼 내년에 더 내 부가 쌓이긴 할 텐데, 내가 10,000원을 넣어놓고 올해도 짜장면을 먹고 은행에다가 5%의 이자에 넣어놓고 내년에도 또 이걸로 똑같은 짜장면을 먹으려고 봤더니 짜장면 가격이 10% 오른 겁니다. 그래서 1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죠. 내가 지금 금리 5% 넣어놔가지고 지금 1,500원을 받아가지고 짜장면 집에 갔더니 500원이 부족한 겁니다. 이 부족한 500원만큼을 실질금리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만큼 내가 지금 은행에 놔두면 지금 손해가 난다라는 거를 상징하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를 사야 된다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숏캐시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실질 금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번 주에는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도 주가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는 글쎄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야, 이거 봐라, 이거 은행에 넣어봐야 5% 주는데 짜장면이 10%씩 오르니까 이건 뭐 여기 넣어놓으면 뭐하냐? 그냥 다 빼, 돈. 숏캐시에 뭐라도 사. 이게 이제 된다라는 거라서 자산 가격을 지탱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떤지 지속될 수 있는지 좀 불안한 상황인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기도 하고, 유가도 지금 또 주말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유가가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가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숫자 자체는 생각보다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그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요. 제가 금요일 날 좀 금리를 좀 놀렸더니 좀 기분이 나빴는지 또 0.966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거냐고 막 제가 올라가봐야 뭐 올라간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뭐 1%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또 이게 시장에 좀 과속 방지턱으로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주가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과속 방지턱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게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제 알파헌터입니다. 이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은 핀테크 어덥션 and Household Risk Ta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를 적용하는 것과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선호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 분인 것 같아요. 누군지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어쨌든 이분이 좀 논문을 쓰신 건데 아마 알리페이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이 말이 좀 보시면요. 인베스트먼트 베리어라고 돼 있잖아요. 투자 장벽을 더 낮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옵티멀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알파 헌터 얘기를 하면서 그려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려드렸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건 이제 변동성이고요. 그리고 이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과거에는 이피션트 프론티어라고 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이피션트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투자선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이거라고 봤던 ELS, DLS 이게 이제 배신을 때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내가 4%를 벌려고 생각했을 때 이만큼만 위험을 감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만큼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세상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고 세상은 그만큼 빨간색 선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나서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만큼 위험을 감수하면 이만큼이나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요만큼만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는 사람이라서 빨간색 선이 조금 더 리스크를 선호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요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림을 합쳐보면 자, 하얀색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을 그려보면 요 점이 되는데 빨간색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요 점이 돼서 결국은 점이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이 논문에서 나온 이 옵티멀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옵티말이 이제 최적의라는 뜻이잖아요. 최적의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핀테크가 도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이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미 이렇게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요. 그런데 왜 옮겨왔는지는 몰라요. 왜 내가 왜 주식을 갑자기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옵티멀한 현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그냥 한 번 말고 올해 한 번 하고 동학개미운동 내년부터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왜 구조적 변화고 합리적 변화고 옵티멀한 변화인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만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요,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분명히 조금 더 리스키한 자산을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라는 게 굉장히 오랜 학계의 숙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캠벨 교수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리스크를 많이 안 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리스크한 주식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주식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도 너무 힘드니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용이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만약에 조금 더 리스크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옵티멀한 값을 찾는다고 하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더 좋은 그런 리스크는 낮고 수익은 높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비용이 들고 귀찮아서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도 안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캠벨 교수님이 한 게. 근데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 핀테크가 바꿨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핀테크를 쓰니까 사람들이 더 리스크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옵티멀한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입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이 영어 어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올해 왜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이 이렇게 많이 했지? 동학개미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그리고 로빈후드 왜 이러는 거지, 로빈후드? 이거네, 이거. 유튜브 때문이네, 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방송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으니까 비용이 낮고 귀찮아하는 것도 덜하고 모르는 것도 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한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변화가 생겼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알파 헌터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알파 헌터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논문을 제가 미리 봤다면은 나온 지가 이제 11월 달에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이 알파 헌터를 만드는 요인은 핀테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어, 다양한 정보 제공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요, 이 그림에 보시면, 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네 개 그림 다 똑같은 얘기여서 그림 보시면 핀테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리스크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진다라는 그림입니다. 핀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리스크 어셋에 대한 비중도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핀테크를 한 사람들이. 그리고 요 그림은 뭐냐면요. 이 선이 이렇게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옵티멀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 그림 보시면 하이 핀테크 어둣션은 요 선이고요. 로우 핀테크 어둣션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를 반영 안 한 사람은 여기 있고요. 핀테크를 많이 반영한 사람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핀테크를 반영하는 게 단순히 리스키한 자산에 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옵티멀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문은 저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파 헌터라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알파 헌터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뭐 연준도 중요하고, 그죠? 금리도 중요하고, 인플레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 올해는 이 알파 헌터, 즉 동학개미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을 이 왜 이렇게 주식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돈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도 이분들은 주식할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환경이 바뀌었고, 그죠?
그리고 리스크를 좀 더 테이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금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 이 핀테크라는 겁니다. 핀테크를 포함한 뭐 유튜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더해지면서 알파 헌터가 구조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투자합니다. 위험해요. 걱정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런 변화가 되게 구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막 뭐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 헌터의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알파 헌터의 존재감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제가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뭐야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게 된 것 같아서 좀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도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또 이렇게 과속하지 마시고 과속 방지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석의 YG는 여기까지입니다. SK증권 이호석이었습니다.